크게 볼 때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가 2H라 그러잖아요. H로 시작하는 두 개의 문명,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고전주의, 그리스, 로마, 지중해.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알프스 이북.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대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고전주의 헬레니즘에는 그리스와 로마가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에는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속해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류죠. 그래서 사실 상위 레벨에서는 두 진영이 서로를 별로 좋게 안 봐요. 기독교에서 볼 때 고전은 이교죠, 헤레시. 이슬람이랑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던 탄압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 로마 고전주의에서 볼 때 고딕은 알프스 너머의 야만족 문화예요, 이거는. 고딕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트족이라는 그 인종에서 나온 건데, 로마 시대 때 보면 이제 알프스 이북에 있는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반달족, 게르만, 훈족, 고트족 이런 거는 전부 그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문명화가 덜 진행된 야만족으로 봤단 말이죠. 서로 이렇게 굉장히 벽안시하는 게 있는데 구조 방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섞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주의 내에서 그리스와 로마가 분리가 되고 중세 내에서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로마네스크는 벽체 구조를 기준으로 로마와 달라붙고 고딕은 기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와 달라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서양 건축사, 예술사 족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이제 이 고딕 건축에 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이분법이 많이 이게 교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이항 대립 해서 한쪽이 우월하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죠. 이건 갈등을 낳고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해결책 보면 제3의 길, 통합을 많이 모색을 해요.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이 이런 훌륭한 구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 사항을 하나로 통합을 해내면서 기독교적인 건축의 그리스 건축 방식을 특히 그리스 건축의 우수한 내용을 반영을 하면서 이게 고딕 건축, 오히려 기독교 건축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로는 절대 완성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기정상생이라고 그랬죠, 동양에서도. 특이한 것과 옳은 것이 만나야지 서로 상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몰고 가면은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유의미한 문명 활동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고딕은 종합파의 어떻게 보면 산물이고 그렇다고 이전 시대 거를 그냥 짜집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 기둥 건축과 고딕의 대가주망 기둥 구조가 같냐 하면 아니에요. 그건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결국 앞에 걸 종합화하면서 중세만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서 많이 고민하셨던 중세가 암흑기냐. 근데 건축에서는 사실 그런 고민은 더 이상 안 해요. 중세 건축 고딕 성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흠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세가 단절이 아니고 앞 시대의 여러 발전한 문명들을 잘 이어받아서 종합화했다. 플러스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완성했다. 이런 점에서 단절도 아니고 암흑기도 아니라는 이거를 고딕 성당이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만 가지고 하는 철학이나 인문학하고는 이게 좀 스펙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추상적 사고하고는 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어떤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보면은 그리스 신전하고 로마 건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은 기둥 구조고 로마 건축은 벽체 구조인 걸 알 수 있고요. 판테온은 어떻게 보면 혼합 구조죠. 그래서 벽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둥 구조가 섞여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상 쌍개념을 얘기할 때는 둘의 혼합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늘 둘만 있는 건 아니죠. 밑에서는 항상 교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고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와 똑같냐? 같은 기둥 구조인데 다릅니다. 그리스는 단일 기둥이죠. 근데 이 고딕 기둥은 다발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천장은 평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구식 구조라 그러는데 이런 퍼니처 가구가 아니라 이 쌓는다는 가구.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이제 포스텐 린텔인데 기둥이 볼을 이렇게 받치는 수평 볼을 받치는 이게 이제 그리스 방식인데 이 고딕 기둥 구조는 보면은 천장이 평천장이 아니라 국륜천장이에요. 그 다음에 천장에 이제 리브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리브라는 거는 저 천장의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르고 가는 이제 선을 리브라 그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고딕 건축은 결국 근데 이 국륜천장은 또 로마에서 많이 쓰던 천장 방식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딕 건축은 그리스 기둥 건축에서 평천장을 떼고 로마의 국륜천장을 얹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천장을 이제 리브가 가로지르면서 받쳐주고 그 리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지면까지 전달을 하는 하중을. 그러니까 굉장히 앞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건축 방식 중에 좋은 거를 모아서 중세 건축이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로마식 방식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이제 그 리브의 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이 가는 거고 기둥 구조, 다발 기둥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그리스와의 연관성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책을 펴보면은 중세를 가장 거시적으로 크게 정의한 거 보면은 기독교에다가 게르만 정신을 합한 게 중세 문화다. 그래서 뭐 기독교는 다 아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게르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물론 그 지금 우리가 아는 독일 그 게르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중세 때 보면은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독일하고 굉장히 그 반대적인 경향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여기서 게르만이라는 거는 좀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건축과가 관계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샤를마뉴, 카를 대제. 이 사람이 그 알프스 이북 지역의 그 카롤링거 왕조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영국, 프랑스와 독일과 이 롬바르디, 밀라노가 있는 북부 이탈리아까지 합친 굉장히 거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멸망 이후에 진공 상태로 남아있던 서유럽의 최초의 이제 그 굉장히 큰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그 우리가 지금 아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빼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영불독 중심의 유럽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카를 대제가 혈통이 독일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왕궁도 아헨, 독일의 이제 프랑스 국경 지역에 있긴 한데 그 독일의 아헨의 궁정을 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카를 대제는 그리고 카를이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고 그죠. 샤를은 프랑스어고 대제가 이제 마뉴가 대제인데 마그누스. 그래서 이게 그 샤를 대제가 갖는 어떤 혈통적인 게 있고 또 하나 건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세만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냐면은 그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알프스 이북 지역의 목구조를 지금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구조는 여러 개의 그 건축 부재들이 모여서 접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그 경복궁 이런 데 있는 그 다포식 구조, 주심포 다포식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여러 개의 목재들이 이렇게 그 뭐 볼트너트로 하건 옛날식 뭐 장부 접합으로 하건 해서 그 여러 개의 부재들이 접합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접합식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그 고딕 다발 기둥 구조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딕 성당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해서 대가주망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방식을 이뤘고요. 거기에 이제 첫 주 때 말씀드렸던 스콜라 미학, 빛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정신적인 배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대가주망 공법에 들어온 과정, 요거를 좀 우회해서 보도록 하면은 이 대가주망 공법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납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거죠. 그 특징은 뭐냐면 유기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오랜 기간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보면은 이 수많은 장기와 이 기관 부재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각각 놓고 보면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들이 서로 매우 효율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로 작동을 하잖아요. 이게 유기성인 거죠.
이 대가지만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제를 치면 플라잉 버트레스, 그다음에 리브, 다발기둥, 네이버의 3분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뼈줄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제들이 마치 사람 인체가 그렇듯이 이거 하나하나를 기관이나 어떤 뭐 내장 장기로 보면은 이것들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 시너지가 각각의 합을 합한 것보다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이란 게. 이 개별 부제 하나하나 보면 인간의 몸은 그렇게 훌륭한 몸이 아니죠. 동물이나 이런 거 능력에 비해서. 근데 이게 잘 고등식물이라는 게 이게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개별 합보다 전체 합이 더 뛰어나게 되는, 이게 이제 유기성의 비밀인데, 이게 바로 이제 대가주만 공법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 유기성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떤 연관을 갖느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인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이 철학 사상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이렇게 간략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아마 제일 대표적인 건 인간 혹은 인간의 가능성. 그래서 이상의 틀 속에 가둬두고 억압했던 열등한 것으로 봤던 플라톤, 스승 플라톤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열어주는 거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학사에서도 보면은 플라톤은 미술 화가들을 굉장히 경멸했죠. 2번의 거짓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2번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 아무리 자연을 똑같이 잘 그린다고 해도 플라톤은 원본 자연보다 인간이 그린 그림으로서의 자연은 늘 열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상국가를 세웠던 더 리퍼블릭, 공화국에서 화가를 추방해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술 세계의 가능성을 인정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오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솜씨와 상상력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각색된 예술 세계가 실제 자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낫다라고 주장은 안 해요. 그게 나중에 18세기에 바띠 같은 이제 미학자들에 의해서 라벨로 나띠로 해서 The Better Nature. 그래서 인간이 그림으로 그린 풍경화가 원본 자연 풍경보다 낫다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중에는 발전을 하게 돼요. 이 틀을 마련해 준 게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어떤 우월 이분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자연은 진료를 통해서 형식을 드러낸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에도 형식과 진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form and matter라고 하는 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진료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뭐 우리로 치면은 우리 몸이 CHON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결국 원소를 잘라 들어가면 살 이런 것도 보면, 그 다음에 뭐 건축도 보면 다 일단 이제 돌덩이나 뭐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다 물질로,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라는 거는 이제 플라톤은 대문자 F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 작동 원리.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대문자 F가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형상에서 히읗만 크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통 형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오게 되면은 대문자 F가 소문자 F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폼이 매터보다 늘 우월하고 매터는 가능한 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봤던 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오게 되면은 진료와 형식이 합작품에 의해서 자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합작이라는 데서 이제 유기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합작의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그리는 예술 활동도 똑같은 거죠. 물감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뭔가 폼의 세계, 정신적 형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돌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빛, 하늘의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딕 성당의 대가주만 공법에 어느 정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흘러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첫 주 때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서유럽 사람들이 그리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사상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건축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세 때 건축하는 사람들, 서유럽의 건축가들이나 장인들이 그리스 건축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일단은 중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건축 시작할 때 르네상스 건축의 문을 연 브루넬레스키가 이 기둥 건축을 쓰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가 모델이 아니란 말이죠.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에서 쓰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그 역사를 빼고 건축 방식만 보면은 그리스 건축이랑 똑같은데 브루넬레스키가 썼던 게 실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브루넬레스키가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그리고 실제로 모델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 건축 장인들이 그리스에 상당히 많이 갔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십자군 전쟁.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경로를 보면은 이 그리스 터키를 많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근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성직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왕실, 뭐 귀족, 그 기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농민서부터 뭐 상당히 여러 계층, 심지어 그 매춘부까지도 거기 참여를 했을 정도. 그래서 건축장인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같이 따라갔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플라톤과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도 보면 대체적으로 비잔틴이나 이제 아랍 문화를 통해서 일단 그 수입이 되듯이, 특히 예술에서 보면 미술사책 펴보시면 아시지만은 중세 미술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고전주의와 비잔틴입니다. 그래서 비잔틴의 영향이 서부 중세 미술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비잔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따라 들어온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미술에서는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 서유럽 중세 미술의 특징이 이제 많이 섞여 나타나요. 그렇다면은 건축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롱바르디아 순회 석공단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그 장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롱바르디아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밀라노가 수도인 이탈리아 상대 북부 지방. 근데 이게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예요. 원래 이제 로마 이탈리아 땅인데 나중에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지도층이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라벤나에서 시작해서 베네치아에서 시작해서 밀라노로 해서 이 동방 문화가 들어와서 알프스 넘어서 독일로 가든지 프랑스로 가는 그 딱 중간 길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세 때 순회 석공단이라고 하는 장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당시에 돌 다루는 기술을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비잔틴 문화라는 게 결국 동로마 제국인데, 동로마 제국에 가장 발달한 로마 건축술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게 비잔틴 통해서 그리스 건축과 합해서 들어오면서 이 롱바르디아 순회 석공단은 알프스 이북 지역의 뭐 지역 주교, 그 다음에 중앙 그 카톨릭 정부는 마찬가지지만은 또 황실, 왕실, 뭐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중세 때 가장 많이 애호했던 시공 회사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프스를 넘어가서 여러 곳에 가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 비잔틴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구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문명 전반에 나타나는 그 중세 그리스 복고주의, 그래서 중세 고전주의, 중세 그리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게 다 이제 그 중세 때 나타난 현상들인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 앞 강의 박 교수님 강의 때 이제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그 당시에 그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술이나 건축도 따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장인들의 개별 여행, 비전이라 그러죠. 혹은 구전.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혹은 비전, 비밀스럽게 1대1 개인 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반현장 그 직업 겸 교육 겸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중세 때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여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어떤 한 군데에서 통일된 이론을 그 대학에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건축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현장 가서 건물을 직접 보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이 비잔틴을 점령한 게 15세기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리스가 금단의 땅이 되는, 거기 가면 잡혀 죽였어요.
근데 그 전에 중세 때는 그리스가 여행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장인들의 개별 여행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고딕 구조의 대가주만 공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이 오늘 저 강의의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대가주만 공법 자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양 문명을 어떤 타이틀이 붙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 다른 이전 시대 문명이나 다른 지역의 문명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교합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창의적 에너지를 얻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들 시대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하나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탄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일반화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남의 나라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거를 지키고 또 뭐 나만의 뭐 학문 세계나 뭐 나만의 직업 세계나 이런 나만의 인생 세계 이런 거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일반화시켜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